만월 상단 놈들은 하나같이 끈질기단 말이야. 특히 이 늙은이는 방패막이 노릇을 꽤나 잘하더군. 덕분에 내 형제들이 몇이나 다쳤는지 알아? 이제 그 대가를. 괴한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공성이 들려왔다. 괴한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비틀었으나 그것은 이미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괴한의 이마 정중앙에 무언가가 박혔다. 그것은 화살도 칼도 아니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짱돌이었다. 하지만 그 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적인 내경이 실려 있었다. 돌은 괴한의 두개골을 으깨며 이마 깊숙이 파고들었고 괴한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수장을 날아가 풀숲에 고꾸라졌다 즉사였다. 잠시 후 개울가 옆 대숲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막 약관, 루어관을 넘긴 듯한 빼어난 미남자였다. 그는 푸른빛을 감도는 흰 창포를 입고 있었으며 방금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산에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더 줍더니 주위를 살피며 소천과 홍규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천의 손목을 짚어 맥을 확인하고 이어 홍규의 처참한 상태를 살폈다. 살아있군. 질긴 목숨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신비감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은침을 꺼내 홍규의 지혈점을 찌르려 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려던 사내의 손길이 멈췄다. 그의 고개가 숲의 안쪽, 즉 만월상단이 전멸당했던 방향으로 향했다. 숲을 헤치고 다가오는 수십 명의 발소리, 상단을 도륙했던 복면 괴한들의 본대가 주홍빛 사기를 뿜어내며 개울가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를 뿜어냈다.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는 놈이.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검을 치켜들며 외쳤다. 주홍빛 안개가 개울가를 뒤덮기 시작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소천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손끝으로 가만히 닦아냈다. 구석클 대마법사의 정신을 가진 소천은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의 체내에서 흐르는 기운은 홍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가 압축되어 혈관을 흐르는 듯한 범접할 수 없는 강자의 기운이었다. 치료를 방해받는 건 질색인데.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길가에서 주운 평범한 돌멩이 두 알이 쥐어져 있었다. 길을 비켜라. 아니면 저놈처럼 머리에 돌꽃을 피워주마. 달빛 아래 개울물을 사이에 두고 이름 모를 미남자와 주홍빛 괴한들의 처절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주홍빛 안개가 개울가를 뒤덮으며 습기 어린 공기를 태워버릴 듯 진동했다. 수십 명의 복면 괴한들이 검을 뽑아들고 미남자를 포위했다. 그들의 검신에서 일렁이는 주홍빛 광채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였다. 애송이 놈이 감히 죽여라. 우두머리의 명령과 함께 4명의 괴한이 사방에서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의 검기는 허공을 찢으며 소천과 홍규가 쓰러진 자리까지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사내의 손목이 가볍게 튕겨나갔다. 손바닥 안에 머물던 평범한 돌멩이가 초월적인 내경을 머금고 빛의 속도로 사선시계를 그렸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괴한 둘의 목을 대가 함몰되며 뒤로 고꾸라졌다. 돌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비 티아오페이하여 뒤따르던 적들의 안면을 으깼다. 사내는 그제야 천천히 보법을 옮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달빛 아래 춤추는 신선처럼 우아했으나 그 궤적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주홍빛 검기. 이것은 중원의 정순한 기운이 아니다. 인열, 을 정제에 만든 사악한 마공, 혈염기인가. 사내의 눈빛이 북해의 만연한 설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백 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혈교쉐조의 잔당들이나 쓸법한 비급의 흔적,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사내의 주변으로 서늘한 청백색의 기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더러운 것들이 감히 태양 아래 발을 들였구나. 사내의 손가락이 허공을 튕겼다. 이번에는 돌멩이조차 필요 없었다. 손끝에서 응축된 탄지신통, 단지신통의 강기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괴한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주홍빛 검기는 사내의 청백색 강기에 닿는 족족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흩어졌다. 불과 몇 번의 숨가쁜 찰나 개울가에는 붉은 선혈과 복면 괴한들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남았다. 사내는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공기를 뒤로 하고 홍규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벽옥단을 꺼내 홍규의 입에 밀어넣고 등에 손을 대어 정순한 진기를 불어넣었다.
끊어질 듯하던 홍규의 숨통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홍규는 피떡이 된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다. 눈앞에 선 고결한 미남자의 자태를 본 홍규는 그가 자신들을 구한 은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은인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홍규는 부러진 팔을 짚으며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사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홍규의 눈에는 광기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놈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월 상단은 지도에서 사라질 거라고 본가에 알려야 합니다. 상단주 어르신의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홍규는 피가 섞인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개울 저 아래에서 싸움을 피한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적풍을 향해 손을 뻗었다. 20년 동안 하급 표사로 살며 단 한 번도 상단의 명을 어긴 적 없던 그였다. 재능은 부족했을지언정 그의 충심과 책임감만큼은 무림의 그 어떤 대종사보다도 견고했다. 사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처절하게 적풍의 고삐를 붙잡으려는 홍규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본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들이었기에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해도 그들의 기구한 사정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다. 홍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절박함을 느꼈으나 사내는 더 이상의 만류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은인 염치 없지만 저 아이 소천이를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부디. 홍규는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위태롭게 적풍의 등 위에 올라탔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홍규는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향해 마치 타오르는 불나방처럼 달려나갔다. 등 뒤로 흐르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으나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개울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차가운 물살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사내는 멀어져가는 홍규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었으나 사내는 그 투박한 진심에서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사내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쓰러진 소녀 소천을 내려다보았다. 물에 젖어 창백해진 소녀의 얼굴. 하지만 기절한 와중에도 소녀의 미간은 무언가 깊은 사유를 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는 소천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기묘한 파동이 느껴졌다. 기하군, 내공은 전무한데 정신의 격지 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마치 늙은 괴물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듯한 이질감. 사내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본래 강호에 번잡한 분쟁이 싫어 가출까지 한 터였다. 하지만 혈교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음모에 한복판에 이 기묘한 소녀가 남겨졌다. 이 낭자를 어쩐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천을 안아들었다. 가냘픈 소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의 서늘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사내는 소천을 품에 안은 채 대숲 너머 자신의 응어지가 있는 산 정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깊은 산세 속에 몸을 숨긴 미남자에 거쳐 천군정칭 윤팅 촛불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방 안에서 사내는 소천의 등에 두 손을 얹은 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순한 진기를 소천의 체내로 흘려보내 손상된 장기를 수선하려 했다. 하지만 소천의 혈맥에 진기가 닿는 순간 사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악스러운 감각의 눈을 부릅떴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사내의 진기는 소천의 단전에 진입하자마자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보통 사람의 단전이 작은 우물이라면 소천의 몸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대해다갈가 출렁이고 있었다. 마치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거대한 기운에 둥지를 틀어놓은 듯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구조였다. 무학의 이치에 따르면 인간의 기운은 배꼽 아래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고 성취에 따라 중단전과 상단전으로 차례로 길을 열어가는 법이다. 그러나 소천의 단전은 그 경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하단전에서 시작된 거대한 기운의 통로가 척추를 타고 상단전을 관통하더니 기어이 심장 부근인 중단전까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단일 단전을 이루고 있었다. 상중, 하단전이 하나의 통로로 이어진 상태. 이것은 전설 속의 천인하빌 티엔렌하이 조차 넘어선 기형적인 경지다. 이미 화경화징의 반열에 올라 강회 적수가 몇 없다 자부하던 사내였으나 눈앞에 이 기현상 앞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라기보다 태초부터 살던 전설적인 무언가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인간으로 둔갑한 것 같았다. 사내는 이 거대한 바다가 깨어날 때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날지 궁금해졌다. 몇 시즌 뒤 소천은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눈을 떴다. 고즈넉한 대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고 몸을 짓누르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구우서클의 지식은 즉각적으로 주변을
스캔했다. 만화의 농도가 짙은 영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강력한 결계의 기운. 하지만 그녀는 평온할 수 없었다. 의식이 돌아옴과 동시에 숲에서의 그 참혹한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주홍빛 검기, 쓰러지던 표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범벅이 된 채 밧줄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가던 홍규. 소천은 가슴을 부여잡고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 홍규 아저씨, 홍규 아저씨. 그녀는 목이 터져라 그녀의 스승 이름을 불렀다. 대마법사 엘리시아로서 가졌던 수백 년의 고독보다 홍규와 함께 보낸 그 짧은 몇 달의 시간이 그녀의 영혼에 더 깊은 문신을 새겨놓았다. 자신을 위해 작은 하늘이라 이름 붙여주고 재능 없는 몸으로 주홍빛 지옥에 뛰어들었던 그 투박한 사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안 돼.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아저씨. 소천은 피가 맺힌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처소 밖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처소 밖들로 뛰쳐나온 소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욱한 운물을 배경으로 검을 휘두르고 있는 미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우아했으나 소천의 의식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을 담기에 육신은 아직 단단하지도 적응하지도 못했다. 과부하가 걸린 듯 뇌를 찌르는 통증과 함께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힘이 풀린 다리가 꺾였다. 소천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천의 앞으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수련을 멈춘 사내가 어느새 다가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의 눈동자만큼이나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청군정이라 하오. 내가 친 결계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어. 외부에서는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는 곳이오. 또한 대지의 기운을 끌어모아 회복과 수련에 특화되도록 설계되었지. 그 몸으로 성급히 움직이는 것보다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을 하시오. 하지만 소천에게 사내의 설명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며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내뱉었다. 홍규 아저씨는요? 나를 지켰던 그 사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거짓으로 위로를 건넬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는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담히 전했다. 그 사내는 제 운명을 걸고 길을 떠났소. 그가 바란 것은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아 이 세상에 하늘이 되는 것이었어. 사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소천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사천으로 가야 해요? 만월상단에 본가가 있는 사천으로 가면 아저씨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소천의 처절한 몸부림을 지켜보던 사내가 낮게 읊조렸다. 이곳에서 수천 리 길이요. 지금 낭자 몸이 완전하다 해도 혼자서는 위험한 길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몸으론 더 쉬는 것이 좋아 보이오만. 사내는 차가운 시선으로 소천을 응시했다. 운무와 잘 어울리는 고고한 자태의 미남자 백운파의 윤은 본래 타인의 인연에 깊게 발을 들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홍규가 처절한 결기를 보이며 사천으로 떠날 때만 해도 그는 그저 구름 뒤의 달처럼 무심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관조했을 뿐이다. 생면부지인 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사정이나 문중의 몰락 따위는 그가 살아온 길에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소녀 소천을 보고 있자면 그의 무심했던 심장에 기묘한 균열이 생겼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일렁이는 소녀의 감정은 주변의 대기조차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먼 사천의 땅까지 오직 살기 어린 초조함만으로 맨발로라도 달려가려는 소녀의 모습에 백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함께 가겠소. 사천까지. 스스로 뱉고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왜일까? 명분도 이득도 없는 길이었다. 그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는 소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이 지적 호기심인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인지 다음날 이른 아침 산자락 끝에는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정체모를 마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오칠이 된 차체와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된 휘장은 괴를 달리하는 고결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마차 앞을 지키던 마부는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백운이 다가오자 깊게 허리를 숙이며 모시려 왔습니다, 주인님.